세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투자 세금이라는 것을 공부하는 전문가가 될 필요는 전혀 없죠. 근데 왜 세금에 대해서 알려고 하느냐? 경매를 하든 뭐 매매를 하든 뭐 부동산 투자를 하는 목적이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그런데 돈을 벌으면 세금으로 가져가잖아요. 본인들은 세금으로 뺏기죠. 왜? 돈 벌 때까지는 여러분이 고생해서 학원도 다녀서 뭐 경매도 공부도 하시고 돈도 들여서 하죠. 그 다음에 좋은 물건 인정하고 낙찰 받으려면 또 사계절 가리지 않고 열심히 움직여서 또 그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기 노력의 대가예요. 근데 세금은 많이 벌으면 많이 벌었다고 가져가고 적게 벌으면 적게 벌었다고 가져가고 아무것도 해준 거 없는데 그 다음에 손해보면 그동안 많이 가져갔으니 돌려줘야 되는데 안 줘. 헌법에서부터 그렇게 정해놨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상은 할 수 없이 줘야 되는 게 세금입니다. 즉 첫 시간에 우리 신방희 이사님이 강의한 소액물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진짜 돈 1,000만 원 가지고도 소액에 대한 빌라나 이런 것들을 잘 받아서 관리를 하시면 많이는 못 벌어도 그래도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약 6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나는 소득이에요. 3개월 만에. 그래서 우리 신의사님이 주특기는 소액 물건도 물건이지만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처분을 해서 투자 수익을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3개월에 1,000만 원 가지고 잘 굴려서 600만 원을 벌었는데 그게 내 통장에 계속 있어야 될까? 2개월 만에 그 중에서 얼마가 나간다? 500만 원이 나갑니다. 통장에 남은 건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돈 벌려고 했지 국가에다가 세금 바치려고 이 노가다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논리를 일단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 시간에 해법을 내가 600을 벌었으면 600 다는 못 가져가더라도 5, 600씩 뜯기지 않고 최소한도 절반 이상 정도는 내 통장에 남겨놓은 가처분 현금이 돼야겠다. 이런 방법이 있느냐? 과연 그런 방법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해법을 좀 찾아가시는 그런 시간으로 주제를 꾸몄으니까 차근차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즉 세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투자 모델을 만들 때 처음부터 투자 모델이 완성이 되어 있어야지 돈을 다 버는 다음에 이제 세금 낼 때 돼가지고 투자 모델을 만들려면 그때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만드는 이유가 투자와 출구 전략의 조세 문제를 처음부터 같이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통장에 좀 많이 남을 수 있어요. 우선 많이 벌고 보자. 이건 아닙니다. 이제 시대가 틀려졌어요. 그래서 각종 저희가 부동산 조세를 한 10여 국세청 입사해서 지금까지 따지면 거의 25년을 했는데 제 주변에 이 부동산에 대한 그 경매라든지 공매라든지 NPL이라든지 등등 해서 부동산으로 투자 수익을 내는 전문가들이 참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그분들은 여러분이 알만한 학원의 경매학원, 경매 카페 뭐 이런 데에 다 그 리더를 하고 있는 리더들입니다. 보통 뭐 자기들이 운영하는 그룹에 뭐 몇만 명씩 다 회원들을 확보하고 있죠. 근데 그거를 확보하기는 그 친구도 집값 팔고 세금 때문에 와요. 집값 팔아서 열심히 좋은 고가 물건, 남들 모르는 물건 잘 찍어서 수익을 기맥히게 내고 유치권을 해결하고 그래서 남들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금액을 단기간 내에 냈는데 절반 이상 뺏어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도 자기들이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지만 그거를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2007년부터 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경우에 대해서 과연 내가 소액이든 고액이든 열심히 앞에서 투자하고 온갖 진짜 사람들 모이는데 쫓아가서 공부하고 유명하다는 사람한테 몇백만 원씩 주고 해서 직접 어떤 물건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그럼 세금이 어떻게 될까? 현재의 세법 체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끝나고도 질문 시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뭐 궁금한 거는 기다렸다가 들으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빵 나오니까 정신이 하나졌죠. 지금까지 그림만 봤는데 돈입니다. 돈. 네, 돈 벌려고 왔으니까 그림 맨날 보는 것보다 돈이 여러분들 국내에서 이게 다 돈이에요. 우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요령을 보시면 지금 이 중에 대다수는 요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전국내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버는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세법상 어떤 절차를 전혀 안 취하고 그냥 가만히 여러분의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병락을 받고 팔고 비용을 쓰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물건을 봤더니 앞에 사례를 이번에 이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는 안 적었어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그 소액물건 전문가인 신이사님이 그야말로 돈 1,000만 원으로 자기가 투자해서 이게 실제 사례예요. 신방 이사님 이렇게 당하고 왔어요. 그렇게 지하 세방, 지하 원창방 거기에서 잠자면서 공사하고 온갖 노하우를 다 발휘해서 수리비를 줄이게 했는데 결국 나중에 얼마 남았다? 28만 원 남았다. 28만 원? 그러니 본인이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도 인연을 맺은 거고 제가 그러면 다음에는 그런 걸 하면 490만 원을 벌게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 SFR 회원들한테 좀 강의도 하고 좀 수리하는 요령도 알려주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모시고 온 분이에요. 저분도 그냥 온 게 아니라 돈 벌려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할 때 왜 이렇게 세금이 나오냐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그런 그 경매 소액 투자를 했을 때 600만 원 버는 게 자기 통장에 있어요. 실제로 다 이것저것 나가고. 그런데 세금은 600만 원을 소득으로 보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1,300만 원을 소득으로 보고 세율을 못해요. 왜 그럴까? 양도소득세는 빼주는 게 법으로 정해진 것밖에 없거든. 여러분들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이자 잔뜩 내고 경락 받았어요. 이자 한 푼도 안 깎아줘요. 수리한다고 여러분들이 영수증 처리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 영수증의 절반은 인정 안 해줘요. 도배공사 이런 거 안 해줍니다. 보일러 고쳤다 안 해줍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런 소액물건이나 아파트 주택 등의 물건을 수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니까 다 공개해주겠지. 그게 아닙니다. 계산서에 증빙서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명목으로 요거를 고쳤느냐 요게 제일 중요해.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게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좀 챙겼다 하더라도 공제 못 받는 게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600만 원의 이익인데 세법상은 1,300만 원을 버는 걸로 따진다는 겁니다. 비용이 200만 원밖에 인정 못 받아요. 이 200이 뭐냐면 취득세, 중개 수수료, 법무 수수료, 그 다음에 수리비 중에서는 거의 없는 명도비 인정 안 해줘. 왜 명도비를 꼭 줘야 돼? 세법은 그래요. 아니 네가 법상 이직 됐으니까 그냥 가라 그래. 왜 돈 주냐? 이러는 거예요. 세금 안 내려고 돈 준 거 아니야? 이래서 안 빼요. 유치권 비용 안 빼줍니다. 실제로 유치권 몇십억씩 주고 비용으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유치권을 인정해주면 가짜가 많이 들어오니까 인정 안 해요. 이와 같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양도세는 여러분 마음대로 드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정한, 국세청에 정한, 세무서에서 담당자가 정한 공식으로 계산하니까 1,300만 원이고 우리가 소형물건 같은 경우는 단타로 넘기니까 세율이 44%. 양도세 세율 40%, 주민세, 지방세 세율 4%. 그나마 올해라 44%예요. 작년까지는 55%였어요. 그러면 44%가 여러분의 기대에는 내년에는 33% 혹시 안 될까? 내후년에는 22% 안 될까? 희망사항입니다. 내후년에서 제 생각에는 정권 바뀌면 다시 55%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다른 부동산 지금 다 55%예요. 다른 부동산.
집만, 주택만 이렇게 해놨어요, 주택만. 주택 경기가 하도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니까 요거라도 낮춰주면 좀 팔겠지 하고 10% 깎아준 겁니다. 그래서 요게 오래 간다는 보장 절대 없다. 어찌됐든 이걸로 계산해도 세금은 572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572만 원. 그런데 양도세는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까지는 좋고, 좋은 건 아니지. 세금이 하여튼 500만 원 돈으로 나왔어요. 실제는 600밖에 통장이 없는데. 그런데 추가 비용은 없어요. 양도세. 사업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600에서 570만 원 통장에 넣는 세금으로 내면 세무사 수수료 인정하는 거 할 때 28만 원인데 이건 자기가 계산을 떼고 세무사한테 계산해달라고 하면 요 돈도 다 뺏깁니다. 수수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고생 무지하게 했어요. 이게 일반 양도소득세에 소액물건 투자하시는 분의 강타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의 주도를 여러 번 겪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무지하게 고민합니다. 이거를 내가 계속 해야 되냐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느냐 해서 저희가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6, 7년에 걸쳐서 이런 분들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이쪽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게 뭐죠? 매매사업자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에 들어있는 매매사업자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내면 저렇게 세금이 많다더라. 그렇다면은 나는 경매물건을 1년에 서너 건씩, 7, 8건씩 많이 투자를 하니까 또 은퇴하시고 나면 소액물건 가지고 한번 돌리고 놀면 안 되잖아요. 부동산 가서 중개업자들하고 소주 한잔 하시고 산에도 다니고 물건 임장하러도 다니고 이렇게 소일거리 사오면서 돈도 좀 벌고 그러면 여러 건을 1년에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면 매매사업자가 됩니다. 근데 매매사업자라는 것이 무지 까다로운데 어찌됐든 매매사업자가 됐다고 할 때 세금은 물어 어떠냐. 이거는 실제로 다 빼줘요. 공사한 거 다 빼주고 명도비도 빼주고 근거 증빙서류만 있으면 싹 빼줘. 중개업자한테 팔기 위해서 중개사한테 밥 사주고 술 사주는 것도 다 빼줘. 영수증 반드시 받아야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실제로 비용 다 빼고 나면 600만 원이 과태가 됩니다. 600만 원 벌은 거 그대로 와요. 야, 억울한 거 없어요, 여기까지는. 양도세는 여기에서부터 억울한데, 매매사업자 세금 여기서 오니까 억울한 거 없습니다, 일단. 세율도 작년까지는 비교과세라고 해서 양도세를 매겼어요. 그래서 이게 와버리면 허당이 돼. 그런데 올해부터는 비교과세가 주택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일반 세율 6에서 38%짜리 작은 세율을 계산해요. 그래서 세금은 얼마? 39만 원이면 됩니다. 좋네. 해볼만 하죠. 600만 원 벌었는데 매매사업자가 되면은 39만 원, 40만 원만 내면 된다. 그런데 추가 비용이 좀 붙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이거 왜 그럴까? 사업자가 되면 세무서에 신고, 납세, 협력금을 하기 위해서 해줘야 될 일이 1년에 한 최소한도 10번 정도는 세무서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다 못해요. 전문가가 해야 돼요. 즉 세무사 사무실에 안 맡기고는 매매사업자로서 이렇게 세금을 뽑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증빙서류 확보 문제로. 그래서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해서 매매사업자 인정을 받으면 세무사 수입료를 월 5만 원씩 따져도 연 60만 원을 빼줘요. 일이 있도록 줘야 돼요. 세금이 많던지 없던. 두 번째 아픈 게 요겁니다. 또 제가 대충 계산한 건데 이게 뭘까요? 사업자가 되면은 사업소득이라고 해요. 이쪽은 양도예요. 양도도 양도소득인데 양도소득은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사업소득이라고 안 해요. 그러네. 사업소득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해서 돈 버는 사람은 보험료가 그만큼 따르다.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게 사대보험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는 거는 해당이 아니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보험료가 항상 매매사업자로
부동산을 팔아서 소득이 많이 올라가면 보험료가 나오는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약 120 정도 붙어요. 지금 이 금액 기준으로. 네, 보험료는 요 소득 금액 기준입니다. 세금을 얼마 내느냐 기준이 아니에요. 요 물건을 내서 600만 원을 벌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험료를 부신과세로 붙여버려요. 어찌됐든 이렇게 대충 붙으면 실제로 요건 뭐 150만 원 정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은 440 났어요. 즉 그나마 이쪽으로 인정받아서 세무대리비 주고 영수증 잘 챙기고 그 다음에 보험료 나오는 것도 지급해도 그래도 좀 남았어요. 특히 남은 이유가 작년까지 비교과세를 했는데 올해 안 하기 때문에 남은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생각이라는 거죠. 이게. 세무서가 이거를 도장을 찍어준다는 보장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세무서에다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매매사업자로 지금부터 신고를 하랍니다. 매매사업자 등록한 거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본인이 하고 싶다니까 그냥 받아줄 거거든요. 실제로 이런 부동산을 1년 동안 판 이력을 쫙 훑어보고 그 이력상 사업성이 있다 없다 판단을 해서 이번은 사업자 등록됐고 실제로 사업성이 있더라라고 판정이 돼야 이걸 인정해 주는 거지. 우리가 매매사업자 등록하고 간다고 해서 국세청이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들어와요. 소장님 작년에 저렇게 신고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소리 없는데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더 큰일 나요. 세무서에서는 세법 시효기간 5년 동안에 느긋하게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면 빨리 과세하면 벌금을 덜 내는데 이것이 한 3, 4년 있다가 과세를 하면 당신 잘못 신고했어. 그동안 세금을 500만 원 정도 600만 원 내야 되는데 30만 원밖에 안 냈어. 그러니까 한 430만 원 정도를 당신이 덕을 보고 있었으니 그 돈을 한 3년 빼먹은 거를 이자까지 붙여서 더 내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절대 이 부분을 사업자 등록만 했다고 이렇게 안주하고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매매사업자의 사업성은 1과세기간에 1위 이상 취득하고 2위 이상 양도 이래가지고 1년에 최소한도 6번 정도는 사고 파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6번을 사고 파는 사람 저 별로 못 봤어요. 물론 1년에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만 10개, 20개 사는 건 있긴 있는데 그 조항대로 따지면 사기만 해도 안 된대. 일부는 또 팔아야 된대요. 파는 사람들도 봤어요. 팔고 사고를 그렇게 조건에 맞추는 분들이 있을까? 그렇다면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이라는 게 무슨 동네 슈퍼마켓 건도 아니고 지 마음대로 팔고 지 마음대로 삽니까? 팔고 싶다고 팔립니까? 그래서 이 규정은 우리가 판단 못한다. 결론. 즉 과세관청에서 자기들이 이 세금이 이거보다 적으면 이쪽으로 때릴 거고 이쪽 계산한 이쪽 세금이 이거보다 많으면 가만히 있을 거고 이걸 무슨 방식? 놀고 계산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비교과세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애매한 경우에는 물론 어떤 경우는 국민들한테 유리한 쪽으로도 해주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하는 분들이 세금을 빼먹기 위해서 한 거니 인정 못하겠다고 이렇게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점 항상 기념하셔야 돼요. 어찌됐든 이것도 방법은 방법이다. 세 번째, 법인으로 한번 해봤어요. 짜증나니까 법인 만들어서 법인으로 한다. 법인세 세율이 좀 낮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법인은 비용도 100%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600만 원 광고로 세금하는데 현재 법인세 10%면 돼요. 즉 이쪽 44%하고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무슨 정책인지 몰라도 뭐 주택경기 활성화하니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세법이 법인이 주택을 사서 팔면 10% 더 내랍니다. 이게 추가과세라고 해요. 옛날 노무현 정부 때는 이게 30%가 올렸었어요.
그나마 20% 깎아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인명으로 사서 법인명으로 팔면 10% 더 내셔야 돼요. 두 번째, 법인명의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하시게 되면 세무사 없이는 안 되죠. 그래서 세무사도 넣어야 됩니다. 세무사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무서운 건 뭐냐면, 이거 팔아서 지금 양도대금이 1억인가 1억 2천인가가 지금 법인 통장에 들어왔어요. 그 돈 자기 개인 통장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대주주라 해도. 법인 통장에 1억 2천, 12억, 30억, 100억이 쏜 거예요. 그게 내 통장에 들어와야 내가 어디 가서 소주도 한 잔 먹고 애들 용돈도 주고 와이프 어디 뭐 나가라고 좀 그렇게 자꾸 내쫓아야잖아요. 그 돈 주면서 내쫓아야지. 돈도 안 주고 하라고 합니까? 내 통장에 있어야지. 법인 통장에 있는 건 어떻게 하려는 거야? 그러면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내 통장으로 옮길 때 세금을 15.4% 떠줍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배당소득세라고 그러죠. 그것을 원천정비에서 세무서에 신고 안 하고 지 마음대로 개인 통장에 빼서 썼다. 나중에 회사의 사업성과 무관하더라. 그 돈 가지고 자기가 업무 무관한 뭐 자동차비를 썼다든지 어디 놀러 갔다든지 이랬다더라. 그러면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횡령의 문제예요. 횡령. 100% 대주주를 해도.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마음대로 갖다 쓰는 분들이 있어요. 안 걸리고 넘어가면 좋은 거거든요. 자, 합법적으로 한다면 이 배당까지 다 따져야 되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말 들어봤을 겁니다. 뭐냐면 내가 법인에 있는 내 돈이 10억이 있어요. 10억을 가져와요. 그러면은 배당소득은 현재 14%로 원천징수하고 가져왔어요. 즉 14%의 세금만 냈다 이거지. 그런데 가져온 돈을 그 다음 5월 달에 다시 또 세무서 가셔야 돼요. 또 어느 회사에 배당으로 돈을 10억을 벌었으니 그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시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세금을 내라. 얼마짜리로요? 6에서 38%짜리로. 그러면 배당에서 뜯긴 거 14% 빼고 이번이 38%에 해당하는 구간이 됐다? 그러면 38 빼기 14 한 24%를 더 내야 돼요. 즉 법인으로 하면 무척에 머리 아프게 가고 결론은 자기 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그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나면은 이것도 다 날라갑니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하려면. 그렇지 않으면 방식으로 그냥 신고 안 하고 떼지 말고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세무조사 나올 때쯤 미국에 가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한 3, 4년에 걸쳐서 6, 7년에 걸쳐서 여기 계신 그 세무백과 수강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봤는데 저한테 보면은 별 방법이 있는 줄 알지만 저도 법대로 해석하고 법대로 진행하는 사람은 너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이거는 마지막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방식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SFR이 출범이 된 건데요. 우선 여러분들 매매사업자에 대한 아까 관심 잠깐 얘기했는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주제가 우선 매매사업자 등록하면 세금이 준다는데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매매사업자가 됐을 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집을 팔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질문 많이 하죠. 또 비교과세에 대한 것도 지금 많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어떤 분은 비교과세, 양도세로 과세한다, 안 한다 이러고 있는데 그것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이슈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한 사례처럼 매매사업자가 돼서 사업소득세를 계산하면 양도세보다는 절약되는 건 맞다. 단 본인이 직접 기장하지 않는 한은 건강보험료와 그 다음에 직장 다니는 이게 건강보험과 세무사 수수료가 있는데 이거는 배워갈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여러분이 직장 보험에 난 들어있으니까 보험료 난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세무서는 뭐라고 하냐? 당신 직장 다니고 월급 받는 사람이 뭔 매매사업자야. 매매사업자는 사장님이거든요.
부동산 매매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자에 대한 해석이 다른 소득이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근로소득, 낮에는 직장 다니면서 쉬는 날이나 저녁 때 부동산 몇 건 했다고 해서 내가 사업자라고 한다. 그건 투잡이다. 알바들이다, 알바. 그러니까 사업자 아니다. 이렇게 역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 두 개가. 보험료를 내더라도 차라리 전업자, 지역보험자 이러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충돌이 되는 내용이라 방금 얘기한 대로 매매사업자가 되면 세금은 확실히 양도세보다 줄어요. 이유는 두 가지. 필요경비를 더 공제받는다. 우리 신사님이 이렇게 하는 모든 수리비를 다 빼먹을 수 있다. 두 번째, 세율이 양도세보다는 낮다. 그 대신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게 뭐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의 얘기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최소한 실질적인 사업자의 조건을 갖춰야지 사업자의 조건을 안 갖추고 사업자 등록만 하고 해주세요만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슈, 이것도 가끔 물어보세요. 괜히 내가 매매사업자 됐다가 세금 비과세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마저 더 내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작년 4일 부동산 감면대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받았어요. 양도세 100% 감면해주는 거. 최근에 그런 질문이 많이 오더라고요. 올해에 매매사업자 비교과세가 없어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했대요.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에 가지고 있던 1세대 1주택 집을 지금 팔게 되면 매매사업자 등록한 이후에 집을 여기까지 샀다 이거예요. 그럼 1세대 다주택자가 됐어요. 이 등록 전에 가지고 있던 감면주택이나 이런 걸 지금 팔면 사업자가 됐으니까 감면도 못 받고 비과세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하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업자 등록한 이후의 주택만 매매사업의 사업용 주택으로 봅니다. 즉 사업자 등록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감면주택 이런 것들은 다 비과세나 감면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가장 고민하는 게 이거죠. 비교과세. 비교과세의 의미는 이거예요. 아까 그 표에서 보다시피 이익이 똑같이 뭐 사고 팔아서 내가 1억이 남았습니다. 그럼 1억에 대한 세율을 넣는데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율은 6에서 38%짜리예요. 그런데 양도세는 2년이 넘어야만 그거를 넣어요. 그런데 매매사업자 기반 사업소득세는 2년이 안 돼도 무조건 6에서 38%. 그 세율의 차이가 있어요. 즉 보유 기간에 대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단타를 하고 소액을 하시는 분은 많이 돌려야 되기 때문에 2년 동안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단타 물건은 양도세 세율이 50, 40이랍니다. 작년까지는 1년 이내 50, 2년 40이었는데 지금은 1년 이내 40으로 통일됐죠. 즉 40%의 세율이냐 6에서 38%의 세율이냐 이게 비교과세. 그래서 비교과세의 논리는 두 개 중에 높은 걸로 한다. 높은 걸로 한다고 왜 그래요? 그냥 양도세율로 한다고 그러죠. 높은 걸로 한다 해야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잖아요. 무조건 양도소득세 43%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했던 것이 올해 없어졌다고 그래. 그랬더니 국세청 콜센터에 여러분이 전화를 했더니 안 없어졌다고 그래. 콜센터의 직원이. 여러분도 콜센터 전화 많이 하시거든요. 또 세무서 가서 물어보니까 어떤 직원은 없어졌다고 하고 어떤 직원은 지금도 비교과세 한다고 환장하죠. 여러분들끼리 또 경매 토론하면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또 파가 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4년부터 주택은 비교과세 안 합니다. 아까 숫자로 말씀드렸다시피 비록 1년 이내 팔더라도 비교과세 안 합니다. 단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는 토지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토지는 해요. 비사업용 토지는 지금도 비교과세를 내. 즉 여러분이 땅을 팔았다. 그러면 양도세 세율을 낸다. 사업자가 돼도. 그러나 주택은 내가 서울에 10개를 가지고 있다. 다주택자다. 그래도 비교과세 안 한다. 왜? 여러분들이 안 한다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다주택자인데 내가 중과주택입니다. 다 수도권에만 있습니다. 이것도 안 합니까? 이렇게 걱정해서 물어보는데 역시 그것도 비교과세 안 하고 6에서 38입니다. 즉 중과 대상 10주택차가 아주 극단적으로 제가 예를 드는 게 서울 시내에만 강남에만 10개를 샀어요.
완전히 부동산을 하려고. 그러면 옛날 농협명부나 이런 식으로 보면 다른 집을 하나 팔면 60%를 때렸어요. 근데 지금 2014년 이후에는 이런 집을 1년 이내에 단타를 때릴 때 매매 사업자가 아니면 양도세 세율로 때리니까 당연히 40%짜리예요. 지방세 4% 엎어지겠죠. 근데 매매 사업자가 됐다. 이 동그라미의 의미는 세무서가 인정하는 매매 사업자. 사업자 등록만 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지금도 6에서 38%란 얘기입니다. 단 주택만 그래요. 땅은 안 해줍니다. 땅은 이게 만약에 땅이라면 어떻게 돼? 비상용 땅이라면 양도세 세율은 55%짜리예요. 55%. 그 다음에 매매사업자라 하더라도 6에서 38이 아니라 55%를 갖다가 그대로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을 전성규가 얘기했다고 해서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법률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국세청 콜센터나 이런 데 얘기할 때도 이 법률 조항을 같이 얘기해야 돼요. 근데 올해 개정된 이 법이 여러분들한테 혼란을 주게끔 돼 있어요. 매매사업자와 관련된 규정이 소득세 본법입니다. 본법은 국회를 통과한 법이에요. 대통령도 함부로 손 못 대는 법이에요. 이 소득세 본법 64조와 69조에 거론이 되어 있는데 64조의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 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은 104조 1항 4호부터 8호까지 및 10호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이게 뭐냐면 비교과세예요. 이게 이 조항만 놓고 보면은요, 비교과세를 한다는 얘기예요. 방금 얘기한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얘기한 10호. 방금 그 법에 규정한 1, 2, 3, 4 몇 호의 것은 비교과세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 법 조문을 딱 보면 그 1호에서 과연 2호까지 조문에 있는 집들이, 땅들이 어떤 것들이냐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소득세법 104조에 있는 조항을 뒤져보면 1호는 6에서 38%짜리, 2호는 1년에서 2년, 3호는 1년 미만 이렇게 돼 있고 4호가 60%짜리 다주택 중과제도인데 7호까지 있는 게 다 삭제됐어요. 즉 올 1월 1일부터 이 조항이 날라가 있다고 지금. 근데 날라가 있으니까 소득세 본법에서 그 조항을 빼야 되는데 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 법을 그렇게 원래 쓰는 건지 이 조항이 아까 얘기한 문구에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없었다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집이에요, 집. 빨간줄로 그것을 잘 모르시겠죠? 이거 주택입니다. 다 주택. 즉 대한민국에는 주택을 파는 거는 조항이 날라가 버렸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지고 토지는 살아있어요. 다시 앞쪽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164조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게 1항 4호부터 8호까지 어쩌고저쩌고 이 말이 방금 보여준 얘기요. 즉 이게 삭제하게 드린 내용이 된 거예요. 종합소득금액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비교과세 한다 그러는데 이거 삭제됐으니까 이 사람은 토지만 하는 거예요. 삭제된 조항을 일부에 여기다. 그러니까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 중과주택과 비사업용 토지 이 얘기를 그렇게 쓴 건데 중과주택을 가보면 조항이 삭제됐어. 그러니까 비사업용 토지만 비교과세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되고요. 요 조항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두 번째, 실제로 이제 매매업자의 그 특례 조항을 보면 매매업자는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만 했는데 다만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104조 1항 2호 3호에도 불구하고 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뭐냐? 2년 미만, 즉 우리가 얘기하는 단기양도예요. 단기양도일 경우에 일반적으로 1년이나 2년, 1년 미만에서 2호 3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단기양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적용한다? 이거를 적용한다. 이게 매매사업자의 우선이 있는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 법률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64조와 69조 두 개가 69조만 보면 무조건 비교과세 안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 64조만 보면 무조건 비교과세 하는 걸로 되어 있어. 이러니 헷갈립니다. 그러나 64조를 좀 더 분석하면 주택은 빠져 있어. 결국 토지는 비교과세하고 주택은 비교과세 안 하고 그래서 1년이나 2년 미만 강도해도 일반 세율로 과세한다.
질문 시간을 마지막에 하시고 싶은 거 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임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임대를 무지하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며칠 지나면 1월 달부터 주택임대를 줬던 사람 세무서에서 신고를 해야 돼요. 세무서에서 뭐가 안 날라오면 걱정이 없는데 이제 날라옵니다. 세금 내라고 날라오는 게 아니라 작년 동안 월세 얼마 받는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을 기맥히게 다 알아요. 내가 그거 딱 아누라도 모르게 살짝 상기가 했는데 세무서에 전화 안 내고 보면 찍혀있어. 대한민국에서 집 사는 여러분들 다 압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걱정을 폐산처럼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세받고 있는 유형이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세가 있어요. 원룸도 있고 것도 있고 또 나는 회사를 다니고 우리 또 와이프 명의로 집을 사놔서 와이프가 월세를 받고 다가구 단독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주택에 대한 세받는 형태가 있는데 첫째는 사업자 등록을 할 거냐 말 거냐부터 신고해야 돼요. 즉 임대소득 세금 신고 안 하면 안 됐다.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저한테 물어보면 저희가 안 해도 됩니다. 이 소리 듣고 싶은 분이 물어보죠.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사업자 등록 안 해도 그냥 넘어가겠죠? 왜? 한 작년까지 한 10년간 내가 세받아 왔는데 사업자 등록 안 하고 세금 안 냈는데 가만히 있던데요.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언론이라든지 떠드는 거 보니까 이게 안 하면 뭐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고민스럽다 이거요.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판단을 좀 하셔야 근거를 제시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법의 원칙은 우리 납세 의무가 형법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월세를 한 푼이라도 받으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도 나오게 되면 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법에 있는 거고 실제로 내가 사업자 등록하고 내 소득을 다 오픈해도 세금이 안 나오는 경우라면 나한테 세금이 안 나오는 경우라면 굳이 사업자 등록할 필요는 없잖아요. 세금 안 나오는 사람한테는 사업자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세금이 더 때리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안 해도 되는지 하는 사람도 있겠죠. 왜? 내가 세금 나올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그럼 여러분들 세금 내고 여러분들 등록을 안 해도 세무서가 세금 때리는데 그걸 모르고 사업자 등록 안 했어. 그러면 100원 때릴까 1000원 때리겠죠. 뒷심어잖아. 사업자 등록하고 자진심 거라 됐는데 넌데 세금 내야 될 사람인데 안 내고 옛날처럼 백제 호구 있으면 백제죠. 도지서가 나오는데 그냥 나오느냐? 과태료가 붙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가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판단부터 잘 하셔야 돼요. 첫 번째. 그래서 다행히 이 판단에서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하든 안 하든 세금이 안 나오더라. 나는 신경 쓸 일이 없다더라. 그러면 그 다음은 공부 안 해도 되죠. 우선 전세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세법에 전세는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없어요. 하라고 그래요. 하라고. 근데 과정은 생략하고 전세금은 10억 정도를 받는 분, 집을 다 합쳐서 전세금을 내가 10억 정도 받는다. 그런 분은 안 해도 돼요. 세금 안 나옵니다. 왜? 지금 국세청 세금 계산 방식에 전세금에 대해서는 과세 방식이 60%만 과세하고 이러기 때문에 10억 정도 가지고 계산해봤자 세금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10억 이상 타워팰리스라든지 동부센트리라든지 이런 몇십억짜리들을 전세를 10억짜리 한 5개씩 전세를 받고 있다. 그런 분들 걱정할 일이지 원룸주택 한 20개 주면서 보증금 한 5억 6억 받은 거 이런 거는 신경 끄시고. 첫째 조건 전세 안 해도 된다. 두 번째 엊그제 국회 통과했어요. 뭐가 소규모 임대사업자라는 이름으로 금년 3월에 국회에 올라갔던 개정세법안이 있어요. 그게 연간 소득 2천만 원 이하 월세 받는 겁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의 월세 소득자도 가만히 계시면 돼요. 굳이 뭐 이것저것 알아보려고 하지도 말고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이걸 언제부터 적용한다? 금년 2014년 맞죠? 그래서 월세를 받는데 내가 1년간 싹 합쳐봤더니 2천만 원이 안 되더라. 그러면 와이프 이름으로 1900,
남편 이름으로 1,500. 이렇게 보면 부부 합치면 2,000 넘는데. 안 해도 됩니다. 사람들이에요. 즉, 여러분이 지금 적게내고 싶으면 혼자서 월세 다 가져가지 말고 부인한테 좀 줘요. 주려면 그냥 줘서는 안 되고 부동산을 살 때부터 배우자 명의로 사가야 되죠. 지금 주려면 증여세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어찌됐든 크게 제가 연구해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전세 받는 분 걱정하지 말 것. 그러니까 전세를 받는 분은 저희 연구소 카페에 질문 좀 하지 마세요. 일일이 답 따라주려면 저도 새벽 1시에 가는데 아니 그 카페에서도 없고. 그러니까 전세 받는 거 가지고 세금 걱정하지 말라고요. 두 번째, 월세를 받는데 내가 한 달치 받은 거 다 오픈된다 해도 1년 동안 인별로 2천만 원 안 되더라. 그러면 이분도 걱정하시지 말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어떤 분이 그러면 걱정을 해야 되냐. 원래 세금, 소득세, 임대소득세 규정은 이래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번에 국세청이 파악한 게 여러분은 다음 달에 날라올 날 때문에 얘기인데 이게 올 1월에 작년치를 기준으로 날라온 게 요만큼 내보냈어요. 안내문. 요 내용을 내보냈다는 경우는 이 사람들은 세금을 때려보겠다 하는 국세청이죠. 여러분들 월세소득공제나 이런 걸로 여러분들의 세원이 파악된 거죠. 일단 부부합산 합쳐서 집이 세 채인 사람. 규모는 상관없어요. 빌라든 단독이든 무허가든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으면 부부합산 합쳐서 3주택 이상자가 21만 명이었다고 해요. 아마 요 21만 명은 올해에도 그렇게 많아지진 않을 거예요. 갑자기 올해라고 해서 21만 명이 한번 3천만 원, 40만 원 되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인별 임대수익 2천만 원 초과자가 올 6월 달에 안내문이 갔었어요. 요게 4,800명밖에 안 됐어요. 과연 이거 진실일까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국세청은 진실일 수밖에 없는 게 위에서 청와대에서 방침이 작년에 아직까지 소규모 임대소득 사업자에 대해서 자료를 오픈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 집에서 사는 월세 소득자들, 임차인들의 소득을 국세청 전산망에서 파악하고 있지만 그거를 여기다 섭취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나는 월세를 2천 받습니다라고 재정상인을 신고한 사람들만 한 거예요. 신고 안 한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 빠진 거예요. 신고 안 한 사람들이 과연 한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국세청이 다 알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오픈을 하느냐 안 하느냐죠. 올해 할 겁니다. 틀림없이 4,800이 제가 보기에는 40만 명 될 수도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이 작년에는 4,800명 중에 안 속해서 안 나왔는데 다음 달에는 이게 추가되면서 여기 계신 분의 이렇게 반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왔는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게 나오면 이제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돼요. 전세금 3억 원 초과 대상자 4만 명 정도 보냈는데 이건 실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번 보내본 거예요. 전세금도 과세이자 합니다 하고 알려준 거예요. 근데 세금 계산해보면 안 나와요. 이거는 올해에 뭐 많이 나가든 안 나가든 그런 의미 없고요. 기준시가 9억 원이면 5만 2천만 원. 이거는 타워팰리스나 동부센트럴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분들. 강남에 10억 이상, 시가로 15억 이상 아파트. 그런 거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얘기해요. 즉, 이 얘기는 지금까지 31만 명한테만 주택 임대에 대해서 세금을 내봐라 하고 찔러본 건데 과연 올해도 그럴까? 그 중에 가장 문제가 이거죠. 그래서 올해는 이 인원이 엄청나게 불어날 겁니다. 불어나는 인원의 90%는 어디에 해당된다? 여기에 해당돼봤자 이거 걱정 마. 여기다. 여기에 해당되면 세금이 복잡해야 됩니다. 자, 월세 받은 내용 신고할 때 세금 어떻게 되냐? 이 얘기는 월세 받은 내용 신고한다면 내년 5월에 세금 내면 되는지. 이게 무슨 질문을 제가 이렇게 했냐면 여러분이 그냥 터프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럼 내가 2014년 1월 1일에서 12월 30일까지 월세를 얼마 받은 거 이번에 신고 안 할 수가 없는 것도 팔란다. 하고 1월 달에
1월 달에 면세 수익금액 신고서라고 하는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다가 자기가 월세 받은 걸 적어내요. 적어서 내는 것과 동시에 세금이 결정되는 거예요. 다만 납부만 5월 달에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1월 달에는 세금 내라는 게 없으니까 그거를 작성을 해서 보내고 5월 달에 세금 줄여볼 방법 없습니까? 하고 보세요. 그건 뭐냐면 1월 달에 세무서에 가서 나 이만큼 벌었습니다. 라고 문서로 주고 5월 달에 와서는 그거 그만큼 안 벌었으니까 세금 줄여줘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즉 임대소득자는 절세라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억울한 세금이 없게끔 비용도 문제받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려면 언제 해야 된다? 남들처럼 5월 달에 하시면 안 되고 1월 달에 해야 됩니다. 1월 달에. 그래서 나름대로 임대주택, 여러분들이 세를 받을 집을 살 때는 자금 능력이 조금 되면 성인인 아들 자녀명으로 사면 좋아요. 본인 명으로 사는 것보다. 왜? 임대주택을 과세 판단을 할 때는 부부합산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나만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나 하나 와이프 하나 있으면 세금 과세 대상이 돼요. 근데 나 하나 아들 하나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집에 살든 안 살든. 그 다음에 월세는 무조건 앞으로 월세가 과세관청에 통지가 안 되고 모른다면 모를까 월세 소득공제라든지 등등 해서 이제 오픈되는 걸로 간다고 하면 될 수 있으면 전세금으로 좀 전환해라. 전세금은 아직 과세가 안 되니까 전세를 좀 많이 받아라. 그러면 전세난이 더 올라가겠죠. 예를 들어 월세 때문에 세금 내기 싫으면 전세 다 받으면 가뜩 전세 때문에 지금 집이 없다는데 더 올라가겠지. 그럼 혹시 알아요? 세금 깎아줬지. 그 다음에 2천만 원 이상의 월세 수입자는 임대 어쩔 수 없이 내야 돼요. 월세를 2천만 원 이상 내가 받고 있는 걸 국세청에 파악한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세금 찌들어 많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아예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한다. 이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하면 의무 조건이 5년 동안 못 팔게 돼 있다는 조건은 있지만 여러 가지 법률상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도 깎아주는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 낼 바에는 이쪽으로 가고 마지막 수단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는 최대한 분산해라. 해외부동산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또 앞장으로 갔어요. 그거 설명드린 거를 사실 여러분이 알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면 양도죄로 돼도 이렇고 방금 매매사업자 해도 뭐가 그렇게 까탈을 부리고 또 매매사업자 하는 거는 임대사업자를 해요. 임대소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소득하고 임대소득하고 합산이 돼요. 항상. 근데 지가 뭐 누군가 강의한 거를 보니까 교재가 지전에 와서 봤더니 부동산 업계에 뭐 유명하신 분들 오는데 세금, 요즘에 이거 관심이 막 소액들 격렬하니까 그 부분을 누가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웃었는데, 매매사업자로 해서 이런 이익이 1년에 계속 나오고, 또 주택이니까 그걸 사가지고 팔 때까지 임대세 소득이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나온다. 수강생이 그랬던 거예요. 그걸 줄이는 방법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책으로 뭐라고 했냐면, 매매사업과 임대사업이 생기면 무조건 어떻게 해라? 장부로 신고해라. 기장을 해. 기장금은 줄입니까? 장부로 신고하면서 매매사업은 마이너스를 낼 수가 없어요. 사고파는 계약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임대사업 쪽에서 마이너스를 내래. 그래서 마이너스 낸 거를 이쪽 매매사업 플러스 낸 거고 착용하면서 줄이래. 대답 안 하시는 건 여러분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주택 임대사업 하면서 연간 내가 2천만 원 월세 받는데 비용을 3천만 원 만들 자신 있는 분 있어요? 세과적에서 현실적으로 임대나 매매는 추계로만 인정되면 그쪽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처음에 초보로 공부하시는 분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 사람이
임대소득도 그렇고 매매소득도 그렇고 장부로 신고하는 세금 합치들 많이 오는지 장부로 신고하는 거는 조사가 따라간다는 얘기요. 그 사람의 제출한 증빙자료를 다 보자는 얘기요. 세무조사를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택도 없는 게 아니 연간 임대소득 1,000만 원 받는데 2,000만 원짜리 영수증을 어떻게 만들까? 만든다면 다 가짜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소득세 신고 방식은 전문가인 세무사들한테 가서 꼭 문의를 하셔야 돼요. 이 기장료 조금 아깝다고 아내가 나는 나중에 본인들 그런 권리도 꼭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다가 100% 그거는 몇 개월도 안 돼서 몇 배의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이 부분의 방식은 제가 이제 아까 7년 전에 사실 한 10여 년 동안 이 중과제도가 2003년에 도입되면서 이 부분을 무지하게 연구를 했어요. 그 중간에 뭐 중과제도가 뭐 30% 추가과세가 없어지기도 하고 뭐 비교과세가 생겼다. 했는데 결국은 우리 그 고객대로 만들어 이 논리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논리가 있느냐. 그래서 봤더니 10%짜리 세율이 하나 있어요. 그게 주식이에요. 일반 법인의 주식을 팔면 세율이 10%야. 또 하나 좋은 점은 양도세야. 아까 뭐라 했어요? 양도세가 되면 쓸데없이 보험료 같은 거 나옵니다. 근데 사업세가 되면 사업소득세가 되면 보험료라든지 다른 임대소득이라든지 다른 근로소득이라든지 이런 거고 합쳐져 가지고 올라와요. 근데 양도소득이지만 이걸로 끝내고 말아. 다른 월급적인 소득이 있던 없던 신경 안 써. 그건 그거대로 내는 거예요. 즉 분리과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세율을 줄이고 양도로 세금 내는 방. 그 두 가지의 공통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게 뭐냐 하고 봤더니 주식이 있대요. 주식. 그럼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 주식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식을 양도한다면 결론적으로는 10%의 양도세를 내니까 다른 추가 비용 없고 그 다음에 주식을 양도할 때는 증권거래세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도가액 증권거래소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서 계산을 제가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세금 100만 원인데 또 하나 심플한 거는 주식은 회사와 상관이 없어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은 개인이에요. 회사는 주식회사지만 회사 명의로 사는 거는 이 상반이 방법이지만 이 회사 명의보다는 주식을 팔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만 딱 받고 양도세를 팔고 그냥 빠지는 거야. 그래서 무슨 배당을 받고 이런 게 없어. 팔으면 파는 만큼 그 돈이 자기 통장에 탁 꽂혀. 자기 통장에서 세금만 10% 떼고 나면 더 이상 없어요. 납세금은.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자기 통장에 들어오죠. 그 다음에 세금 떼고 나면 더 이상 자기가 소득이나 다른 소득과 합산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되기만 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되기만 하면. 그래서 된다는 조건을 해서 계산했더니 600만 원 나왔을 때 100만 원밖에 안 뜯기니까 자기 통장에 500만 원 고스란히 남았죠. 이거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투자할 때. 이제 위에 어떻게 만드느냐는 좀 전문적인 스킬이 들어가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가 된다면 한번 수익률을 따져봤어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당해 물건의 수익률은 0.35, 5.57, 2.25, 6.29밖에 안 되지만 이 물건이 전부 단기 투자용이에요. 그러면 금액이 큰 것도 아니니까 한 번 팔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사고 팔고를 하는데 이게 3개월짜리거든요. 1년에 4번 돌렸다. 아니면 4개를 집어넣고 1년에 돌렸다. 그러면 연간 수익률 개념으로 1.4, 22, 11%, 25. 즉 1억으로 시작했다. 12월 말에 1억 2,500만 원이 내 순소득이다. 그러면 해볼 만하죠. 금융권에 투자에 있어 여러분들이 알기로는 뭐 0.2% 1년 그 정도 주는 것을 투자자금 거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소형 물건도 이런 물건은 경매나 금융 물건이 무지하게 많다. 그 중에 이렇게 세금에 대한 출구 전략만 잘 짜면 연간 수익률의 1%도 이건 아니지. 최소한도 20%나 30%가 되겠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뽑을 때 소액 가지고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자, 비상장 법인의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이 SFR이라는 우리 회사 법인이 하나 설립이 됩니다. 그러면 SFR은 법인 명의로 이런 빌라를 4개를 사요. 4개를 사. 근데 4개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채당 1억씩이야.
4억 원이야. 4억 원. 그럼 4천만 원씩 가진 분이 10분이 와가지고 4억을 만들어. 그래서 SFR 법인에 그분이 4천만 원을 뭐로 낸다? 물건 사는 비용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회사의 자본금으로 내요. 자본금으로 냈으니까 10%는 내 주식, 내 지분이 갖고 가요. 실제 공투하시면서도 대표자 내세워서 그 사람 명을 했다가 다 소유권 처벌이 가버리면 허당이지만 법인의 주주가 되면 이 법인의 재산을 처분할 때 주주한테 의사를 물어보게 돼 있어요. 이 집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10명이 4천만 원 냈고 10%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됐고 주식회사예요. 사업 법인에 들어온 법인 돈이에요. 법인 돈으로 니체를 삽니다. 그런데 이 니체가 수익성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좋아야겠죠. 투자비도 적게 들이고 그렇게 잘 관리가 돼가지고 싸게 사서 하든 해서 이 법인을 니체의 부동산을 누가 필요로 해요. 그럼 팔 때 첫 번째 방식은 제일 최적화된 방식은 이 사람한테 와서 이 니체가 지금 4억 원인데 지금 기간이 경과돼서 이게 지금 5억 원으로 점프를 했다. 즉 2천만 원씩 붙어서 지금 5억 원짜리로 매매를 한다. 자, 너 어떻게 살래? 5억 원은 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갈래? 그러면 네가 취득세 내고 등기비 내고 다 해. 5억 원에 대해서 지 이름으로 개인 소득 소유권 넘어가려면 취득세, 등기비, 법무사비 다 내야 될 거 아니오. 우리가 그거 안 내주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네가 그렇게 가져가. 해서 이전해 줄 수도 있어. 난 네 개 중에 하나만 가져가려나. 그렇게 해. 그렇게 가면 일단 사는 사람은 비용 다 내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떤 문제가 되냐. 법인명으로 팔았기 때문에 그 돈이 법인으로 들어가. 그래서 법인에 들어온 돈을 다시 주주들한테 돌려줘야 돼요. 근데 이 다행히 부동산 관리하는 이 부분의 배당이 지금은 14%지만 내년부터는 4%대로 내려오는 걸로 개정작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사는 사람이 부동산을 그리 살았다면 네가 돈 데리고 가. 우리는 그렇게 해서 가져갈게 하고 아까 얘기한 개념으로 배당 개념을 적용하지만 저율의 배당을 적용해서 이익을 내고 주주는 빠져나갑니다. 주주는 부동산 처분해서 가야지. 부동산 투자하러 왔지 그 사람이 회사 운영하러 왔나? 해서 다 내쫓고 회사 문 닫아요. 그런데 더 좋은 방안은 그렇게 사지 말고 이게 다 통째로 5억인데 1,000만 원 깎아줄 테니까 너도 취득세 내지 말고 니도 쓸데없이 법무사 비용 내고 등기료 내지 말고 우리 주주들 거를 네가 인수해. 그럼 그 사람이 주식을 몇 사람한테 1억 2천만 원씩 주고 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1억 2천만 원 쓰고 샀으니까 가불명 들어왔던 이 주주는 1억 원 자본금 넣는데 1억 2천만 원 통장이 뒷통장이 거쳐요. 그럼 2천에 10%는 200만 원만 내. 그러면 10명의 주주가 다 누구한테? 사는 사람 갑돌이한테 갔어요. 그럼 이 회사 누구부터? 갑돌이가 있어요. 그럼 갑돌이가 대표이사 바꾸고 부동산은 그 법인명도 마음에 안 들면 지가 바꾸고 하다가 저도 그렇게 팔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 가능하겠다 해서 찾은 게 비상장 주식의 양도로 부동산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규정이 국세청에서도 모르느냐? 압니다. 국세청에서도 부동산만 있는 법인이 이런 식으로 세금을 빼먹으면 안 되니까 전체 그 법인의 재산이 이런 부동산만 80% 이상 가지고 있으면 10%로 과세 안 하고 6에서 38%로 과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80% 안 넘으면 못합니다. 그 다음에 80% 넘는 법인이어서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이라고 그러는데 그와 같이 주식 매매에 의해서 시물이 좀 올라가더라도 다 지가 계산하고 따져봤더니 좌우지간 이쪽보다는 다 유리해요. 누가 유리해? 돈은 투자자, 주주만. 법인은 그 짊어질 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주식을 팔고 빠졌기 때문에 다 심플한 거고 이 법인은 그 이후에 짊어지고 갈 짐들이 많이 남습니다. 세무조사도 받아야 되고 자산 투기에 문제가 있으면 봐야 되고 평가 문제도 있고 그러나 누군가 이 투자법인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믿을 사람은 주주들은 제일 쉬운 거예요. 세금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익 안 나면 한당이에요. 이익 안 나면 손해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 시간이 좀 초과된 것 같은데요. SF라는 용어를 카페에서 여러분들 보시는데
지금 요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 이해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방식들에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단기 투자에 관심이 있고, 이런 분들은 저희 카페에 오시면 아주 그와 관련된 디테일한 해설을 많이 다뤄놨어요. 제발 카페 가서 좀 열심히 공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제 강의는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